엄마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영수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날 밤 나는 10살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부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와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혼자였습니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고 맨발로 마루를 건넜습니다. 싸늘한 나무바닥이 발바닥에 닿았던 그 감촉을 이른이 넘은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방문 틈으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 사이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수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10살짜리 가슴에도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나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슬픔보다 아픔이었습니다. 그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밤 이후 나는 엄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으면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10살 아이가 혼자 쌓아 올린 오해라는 이름의 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벽을 무너뜨릴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엄마, 그 말이 무슨 뜻이었어요? 라고 묻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정말로 엄마가 그래,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대답할까봐.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묻는 대신 그 말을 믿어버렸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나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라고. 그 믿음은 독처럼 내 안에 스며들었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를 갉아먹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그 속삭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속삭임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라 믿었던 세월을 함께 공감해 주세요.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겨울에 연탄 한 장을 아끼기 위해 엄마와 나는 한 이불 속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엄마는 나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불 안에 있었지만 엄마는 항상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나는 엄마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등이 벽이구나. 나는 저 벽 너머로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동네는 산 아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허름한 단칸방. 벽에는 금이가 있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간에 고무대야를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엄마의 낡은 신이 흙바닥을 밟는 소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 그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면 나는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차가운 공기, 그리고 부엌 한쪽에 놓인 밥그릇. 엄마는 항상 밥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밥 위에 김 한 장, 가끔은 계란 반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살짜리 나는 그게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 밥그릇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혼자구나. 학교에 가면 더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제 떡볶이 해줬는데, 우리 엄마가 내 생일에 케이크 사준대.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떡볶이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내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생일이 언제야? 엄마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멈칫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월 20하루.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대답이 왜 그렇게 늦었는지, 왜 엄마는 망설였는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엄마는 내 진짜 생일을 몰랐던 겁니다. 학교에서 싸움이 잦아진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야, 영수, 너네 엄마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지? 냄새나 생선 냄새. 처음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 진짜 너 엄마 맞아? 닮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넘어진 아이 위에 올라타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선생님이 달려와 나를 떼어놓았을 때 내 손등에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내 손등이 깨진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영수야, 왜 그랬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와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아팠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랑 나는 정말 하나도 안 닮았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손등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돌아와 내 손을 봤습니다. 나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물어봐 주겠지. 왜 다쳤냐고, 어디 아프냐고. 엄마는 내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약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빨간 약을 솜에 적셔 조심스럽게 상처에 발랐습니다. 입술이 꼭 다물려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왜 싸웠냐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아프냐고, 누가 그랬냐고. 하지만 엄마에게는 함부로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과거를 건드릴까봐, 아이가 눈치챌까봐 엄마는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10살짜리 나는 그 침묵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역시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왜 나를 낳은 거야? 원하지도 않으면서 왜? 그 울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알게 됩니다. 엄마도 그 시간에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시간에 서로의 울음소리를 삼키며 각자의 이불 속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시절 내게 유일한 위안은 학교 뒤편 느티나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거기 가서 앉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나무 밑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안 되겠지. 나는 느티나무 껍질에 작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영수 바보. 그게 그때 나를 부르는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사람을 작게 만드는 건 사랑받지 못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고 고개를 숙이며 걸었고 존재 자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도 네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뒷자리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급식줄에서 누가 새치기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투명해지기를 선택한 슬픈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열이 심하게 올라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느껴졌습니다. 이마 위에 놓인 젖은 수건, 그리고 그 수건을 계속 바꿔주는 손, 엄마였습니다. 나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주 작은 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열이 심해서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열이 내리고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이미 시장에 나간 뒤였습니다. 부엌에는 미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쌀미음. 나는 그 미음을 먹으며 간밤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꿈이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엄마가 밤새 내 곁을 지켰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인정하면 흔들리니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내 믿음이.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의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미움을 믿기로 결심한 마음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외면하며 자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참 잔인한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내민 손을 매번 뿌리치고 엄마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단정짓고 엄마의 떨리는 손을 보고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10살짜리 아이에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설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세상을 오해하는 법을 배웠고 혼자서 사랑을 거부하는 법을 익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의 씨앗은 해가 갈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2년이 흘러 그의 12살 겨울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한파 경보가 울렸고 우리 동네 골목의 수도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 해부터 엄마 대신 연탄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엄마 손이 갈라져 있는 걸 봤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엄마의 손은 항상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면서도 그 손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그게 12살의 나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시장에서 돌아와 평소보다 늦게 저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에 달걀 부침, 늘 먹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엄마는 이상했습니다. 밥을 차려놓고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자꾸 내다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나를, 숟가락을 든 내 손을, 내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그 느낌이 불안했지만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나는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잠이 막 들려는 순간 엄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영수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왜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나는 잠에서 덜 깬 채로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창백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플 정도로의 힘이었습니다. 옷 입어. 빨리. 나는 엄마의 단호한 말들이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아는 엄마는 무표정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건네준 옷을 입었습니다. 겨울 외투의 목도리. 엄마는 내 머리에 털모자까지 눌러 씌웠습니다. 신발 신어. 현관 앞에 내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현관 옆에 보따리 2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미리 짐을 싸놓은 겁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는 이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우는 걸. 엄마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 알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세상을 덮을 듯이 하얀 눈이 골목을 뒤덮고 있었고 우리의 발자국만이 그 위에 찍혀나갔습니다. 엄마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내 손을 놓지 않은 채 나는 엄마를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 불이 꺼진 단칸방, 골목 끝에 서 있는 가로등, 그 풍경이 눈발 사이로 흐려졌습니다. 다시 올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엄마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뒤를 볼 때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는 것처럼. 엄마, 누가 오는 거야? 나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장갑을 끼워주고 자기 손은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때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나를 지키기 위한 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창가에 나를 앉히고 엄마는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오더라도 자기가 먼저 맞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골목, 내가 다니던 학교, 느티나무가 있는 뒷산, 영수 바보라고 새겨놓은 그 나무. 모든 것이 눈 속에 파묻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뭘 느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한밤중에 집을 떠나는 일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저 엄마 옆에 앉아서 버스의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버스가 낯선 도시에 멈췄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간판도 낯설었고 사람들의 말투도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는 보따리를 들고 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보따리 2개를 양손에 들고 숨을 헐떡이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엄마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미리 구해놓은 겁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속에 묻혀 있어서 밖에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도, 그리고 슬픔, 그 2가지가 동시에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영수야, 추우면 이리 와. 엄마가 보따리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져온 그 이불. 엄마는 그 이불을 바닥에 깔고 나를 눕혔습니다. 자, 엄마는 좀 있다가 엄마는 방 한쪽에 앉았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나는 이불 속에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옆모습,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에 엄마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늙어 보였습니다. 30 중반이었을 엄마가 그날 밤에는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나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나는 그걸 모른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을 나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눈 내리던 골목, 차가운 버스 창문, 곰팡이 냄새가 나던 반지하 방, 그리고 문 앞에 앉아 보초를 서던 엄마.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뭔가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서 도망치는 거구나. 나는 엄마를 범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엄마는 나를 구하기 위해 도망친 건데 나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12살짜리의 판단이란 그런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느끼는 것만 느끼는, 그 뒤에 감춰진 진실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는. 엄마는 왜 그 겨울밤에 나를 데리고 도망쳤을까요?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누가 우리를 쫓고 있었을까요? 나는 60년 동안 그 질문의 답을 몰랐습니다. 아니,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 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까 봐였었나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묻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다립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오래된 편지 속에서, 엄마가 남겨놓은 흔적 안에서 조용히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겨울밤의 도망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첫 아침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회색 천장, 반지하 창문으로 스며드는 낮은 햇빛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여기가 어디지? 몸을 일으키자 엄마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부엌이라고 해봐야 방 한쪽 구석에 놓인 가스버너 하나였습니다. 엄마는 그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마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떨림도 눈물도 미안해라는 입모양도 없었던 일처럼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보여준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원래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라면을 받아들고 후후 불며 먹었습니다. 그 라면이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엄마는 입맛이 없다며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 국물은 짰습니다. 어젯밤 삼킨 눈물이 아직 목구멍에 남아 있었던 거겠지요. 새 동네에서의 생활은 숨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엄마는 나에게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영수야, 잘 들어. 절대로 전에 살던 동네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 왜요? 그냥 안 되는 거야. 엄마 이름도 말하면 안 돼. 누가 물으면 그냥 모른다고 해. 엄마 이름을 왜 숨겨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약속해. 절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의 그 눈빛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새 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겨울 학기 중간에 전학 온 아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관심을 받으면 질문이 따라오니까요. 어디서 왔어? 아빠는 뭐해? 왜 전학 왔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나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웠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읽는 척이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에는 교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질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학 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옆자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 뭐 하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없어, 없다니? 돌아가셨어? 그냥 없어. 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에 이불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데 아버지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없는 걸까? 정말 돌아가신 걸까? 아니면 나를 버린 걸까? 그 질문은 대답 없이 천장을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새 동네에서도 시장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작은 좌판이라도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는 남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생선 상자를 옮기고 채소를 다듬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하루 품삯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는 저녁에 돌아오면 손을 씻고 밥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바깥을 내다보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커튼을 닫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은 그랬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더 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전화기가 생긴 건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비상연락용으로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기는
엄마에게 위안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밥을 짓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세수를 하다가도 벨이 울리면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전화를 받으려 했습니다. 내가 받을. 안 돼.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손을 걷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가게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출근 시간이 바뀐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뭔가 숨기고 있다. 아주 큰 비밀을. 그리고 그 비밀은 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이겠지. 내가 뭔가 잘못된 아이라서 엄마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겠지. 그 무렵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나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나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무 생각 없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골목에 아저씨 한 명이 있었는데 나를 계속 쳐다봤어. 엄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어? 몰라. 그냥 아저씨. 몇 살쯤 됐어? 키는? 뭐 입고 있었어?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검은 옷 입은 아저씨였는데 엄마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벌리고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학교 갈 때 이 길로 가지 마. 큰 길로 돌아가. 왜요? 더 멀잖아. 그냥 그렇게 해.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엄마가 자리에 눕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밤새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확인하는 소리, 문고리를 만지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친 첫날 밤처럼. 그 사건 이후로 엄마의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빨래를 바깥에 널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말렸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낮은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인사만 짧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말이 적어졌습니다. 웃음이 줄었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걸 피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면 질문이 생기니까요. 질문이 생기면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요. 나는 거짓말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는 유령이었습니다. 있지만 없는 아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 선생님조차 가끔 출석부를 부를 때 내 이름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령처럼 살아도 마음까지 투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른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걸 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보통 엄마와 아이구나. 우리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나란히 걷지 않았습니다. 같이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무언가가 끼어 있었습니다. 비밀, 두려움, 그리고 오해.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부럽지 않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그려오세요.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아빠 그릴 거야.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려야지. 할머니도 그려야 하나? 나는 빈 도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그렸습니다. 엄마 한 명, 그리고 나 한 명.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그리는데 눈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나를 볼 때의 눈, 그 눈이 어떤 표정인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엄마의 눈은 까만 점 2개로 그렸습니다. 표정 없는 눈. 그게 내가 아는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숙제를 낸 다음 날 선생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영수야, 잠깐. 선생님은 내 그림을 펼쳐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엄마하고 둘이야? 네. 아빠는? 없어요. 선생님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잘 그렸어. 선생님은 웃어줬지만 그 눈에 걱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교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쌍한 아이구나. 선생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불쌍하다는 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가고 같은 길을 걸어 돌아왔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아침이 오고 반복.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게 어쩌면 가장 슬픈 상태였을 겁니다. 슬픔을 느끼지 못할 만큼 슬픔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시절의 나를 떠올립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목만 보이던 그 방, 커튼 틈으로 바깥을 살피던 엄마, 전화벨에 움찔하던 엄마의 어깨, 그리고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엄마 무서워요? 라고 한 번도 묻지 못했던 나. 묻지 못한 게 아닙니다. 묻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내가 없으면 엄마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될 거라고. 내가 없으면 엄마는 전화벨에 떨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없으면 엄마는 행복했을 거라고 그 생각이 나를 갉아먹었습니다. 조금씩, 매일, 멈추지 않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믿음보다 더 잔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믿음입니다. 12살의 나는 그 믿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내렸습니다. 깊이, 단단하게, 나무처럼. 엄마가 창밖을 확인한 건 밖이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떤 건 빚쟁이가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한 가지만 두려웠습니다. 나를 빼앗길까봐, 내가 사라질까봐. 그 사실을 나는 6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월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느리게 갈 때는 한없이 느린데 돌아보면 어느새 수십 년이 지나 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작된 생활은 그렇게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겼습니다. 나는 13살이 되고 15이 되고 17이 되었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굵어졌습니다. 턱에 솜털이 났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나 사이의 거리,
같은 집에 살면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손님 같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다녀왔습니다. 문 잠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엄마 곁에 있으면 숨이 막혔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볼 때마다 그 속삭임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말이 유령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엄마와 눈이 마주칠 때도 나는 그 유령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19살이 되었을 때 나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철공소였습니다. 기숙사가 딸린 곳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엄마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방에서 보따리를 들고 나오자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가는 거야? 네. 밥은? 괜찮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잘 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도.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무너지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길 기다렸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문을 닫지 않은 겁니다. 아마 내 뒷모습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끝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장 생활은 고됐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쇠를 자르고 용접을 하고 무거운 것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귀에는 늘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몸이 지치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낮에 일하고 밤에 쓰러지듯 잠드는 생활이었습니다. 엄마를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창밖을 또 살피고 있을까? 그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는 나 없는 게 편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끊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엄마 생각을 떨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25에 결혼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같은 동네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이는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순이에게 끌렸습니다. 왜 끌렸는지 지금은 압니다. 순이는 엄마와 정반대였으니까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했고 싫으면 싫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질렀고 기쁘면 크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감정을 그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국수를 말아 돌렸습니다. 엄마를 불렀습니다. 전화로 엄마 나 결혼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잘 살아라는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관심 없구나. 결혼식 날 엄마는 왔습니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한복이 낡아 보였습니다. 아마 젊었을 때 입던 거였을 겁니다. 엄마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순이가 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기 혼자 계시네. 가까이 가서 인사드릴까? 괜찮아. 나중에.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리에 앉아 있는 엄마가 너무 작아 보여서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나는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픔과 마주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엄마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필요할 거다. 봉투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품삯을 받는 엄마에게는 적은 돈도 아니었을 겁니다. 얼마나 모은 걸까요? 얼마나 오래 아낀 걸까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한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 엄마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는 것,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살았으니까요. 그 뒤로 세월은 더 빨리 흘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민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수를 처음 안았을 때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다니. 이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엄마도 나를 처음 안았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품에 안긴 민수의 얼굴을 보면서 이상하게 자꾸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열이 나던 밤 이마 위에 수건을 올려주던 엄마의 손, 상처에 빨간 약을 바르던 떨리는 엄마의 손가락, 새벽마다 놓아두고 간 밥과 반찬, 그건 사랑이었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60년을 버텨온 내 믿음이 무너질까 봐였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가끔 했습니다. 1년에 서너 번, 명절 때, 엄마 생일 때,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밥은 먹었어요? 먹었어. 그래요. 끊을게요. 그래. 통화는 항상 1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엄마, 그때 왜 그런 말 했어요? 엄마, 왜 도망쳤어요? 엄마, 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그 질문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매번 삼켜졌습니다. 그렇게 삼키고 또 삼키면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이장님이었습니다. 영수 씨,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가 너무 작았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고 손은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엄마야?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리고 밤에도 잠들지 않고 문 앞을 지키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몸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동안 치료를 전혀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치료를 안 받았다고요? 네. 아마 오래전부터 아프셨을 텐데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병원에 기록이 남는 게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아파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자기 몸은 괜찮다고,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엄마는 평생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엄마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마디가 굵고 거친 손, 갈라진 손끝. 이 손이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었고 새벽에 밥을 지었고 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었고 빨간 약을 발라주었고 그 겨울밤에 내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엄마 손을 잡은 건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은 놀랄 만큼 가벼웠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나를 봤습니다. 왔어? 네, 왔어요. 엄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가족 그림을 그릴 때 그릴 수 없었던 그 눈. 나는 처음으로 엄마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엄마의 눈 속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같은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영수야. 네, 엄마. 미안하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엄마. 다 미안하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름 사이로 천천히 흘러내리는 눈물. 나는 그 눈물을 보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 했어요? 엄마,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엄마, 왜 도망쳤어요? 엄마, 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60년 동안 삼켰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단 하나도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꺼내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엄마는 내 손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나는 엄마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엄마는 떠났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정말로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눈물조차 만들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나는 그저 앉아서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표정. 엄마는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서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뭘 그렇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나였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영원히 답을 들을 수 없겠구나. 사람은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묻지 못한 질문의 무게를 압니다. 60년 동안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서 돌덩이가 되어 숨을 막습니다. 나는 그날 병원 복도를 걸으면서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한 번이라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엄마, 그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그 한마디면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숨어 살았으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이장님, 시장에서 일하던 가게 사장님, 그리고 나와 순이, 민수,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는데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영수 씨, 어머니가 참 조용한 분이셨어. 수십 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속마음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어머니가 나한테 딱 한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어. 부탁이요? 응. 한 3, 4년 전이었나?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영수한테 꼭 연락해달라고 전화번호를 적어서 줬어. 이장님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준 건데 영수 씨가 가지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엄마는 살면서 나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에게는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내 아들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엄마의 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순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집, 여전히 반지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엄마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 오래된 벽지에서 나는 냄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입니다. 비누 같기도 하고 그냥 엄마의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엄마는 물건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옷장 하나, 밥그릇 2개, 낡은 이불,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 그게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몇 벌 없었습니다. 겨울 외투 하나, 무릎이 해진 바지 2벌,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 그리고 남색 한복. 내 결혼식 날 입었던 그 한복이 비닐에 쌓여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 한복을 꺼내 가만히 안았습니다. 천에서 엄마 냄새가 났습니다. 부엌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찬장 안에 밥그릇이 2개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집에 왜 밥그릇이 2개일까? 하나는 엄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나는 그 밥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알루미늄 밥그릇. 어릴 때 내가 밥을 먹던 그 밥그릇이었습니다. 찌그러지고 색이 바랬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떠난 뒤에도 이 밥그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밥을 먹으면서 내 밥그릇을 마주보고 있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밥그릇.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밥그릇. 나는 그 밥그릇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쪽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불 밑에 깔려있던 신문지를 걷어냈습니다. 장판이 달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그리고 벽 쪽을 정리하는데 벽지가 들뜬 곳이 있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벽지를 떼어내자 벽에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필로 쓴 작은 글씨. 영수 130cm. 나는 멈췄습니다. 그 옆에 또 있었습니다. 영수 142cm. 영수 155cm. 키를 잰 자국이었습니다. 엄마가 내 키를 재고 벽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 위에 벽지를 덧발랐지만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엄마의 글씨. 삐뚤삐뚤한, 힘이 들어간, 정성스러운.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 키가 자라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키를 재던 어릴 적 모습과 엄마가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엄마가 항상 나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요. 옷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크기는 신발 상자만 했습니다. 나무가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많이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이미 녹이 슬어서 살짝 힘을 주니 열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건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은 팔에는 힘이 가득 들어가 있었습니다.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1962년 겨울. 내가 태어난 해. 그 여자가 엄마였을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내가 아는 엄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사진 속 아기의 이마에 작은 반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이마를 만졌습니다. 내 이마에는 반점이 없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누렇게 변한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이었습니다. 글자가 흐려져서 읽기 어려웠지만 제목은 보였습니다. 면유지 장태식 씨, 지역 발전 기금 기부. 장태식?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그 사람이 동네의 유력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마을에서 누구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 왜 엄마가 이 신문을 가지고 있었을까? 신문 아래에는 서류가 몇 장 있었습니다. 경찰서 도장이 찍힌 서류.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기록이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래된 타자기로 찍은 듯한 글씨. 날짜는 1962년. 중간중간 엄마 이름이 보였습니다. 피조사인 박순남. 박순남.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낡아서 글자가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아, 유기, 장태식,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함.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서류 아래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편지 한 통, 봉투는 없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가 부드러웠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접었다 펼쳤다를 반복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이 편지를 읽었을까? 몇 번이나 펼치고 또 접었을까? 나는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글씨. 영수에게. 그 첫 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읽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세상은 이 종이 한 장으로 인해 곧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에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도 아니고 기대도 아닙니다. 그건 벼랑 끝에 선 느낌입니다.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떨어지든 날든 어쨌든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나는 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 60년 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믿음, 내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라는 믿음,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했다는 믿음, 그 믿음들이 무너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요? 60년을 헛산 사람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내 믿음이 맞았다는 걸 확인시켜 준다면, 엄마가 정말로 나를 원하지 않았다는 걸 엄마의 글씨로 확인하게 된다면, 그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쓴 글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 걸렸을 겁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엄마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 나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살아서 말하고 싶었다.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거 알고 있었다. 내가 상처받은 거 알고 있었다. 내가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우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알고 있었다. 엄마가 알고 있었다. 나는 엄마 몰래 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서 내가 우는 걸 들으면서도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다가올 수 없었던 겁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영수야,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 너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활자가 눈앞에서 일렁거렸습니다. 한 줄을 읽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너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3번을 읽고도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서류에서 본 단어들, 사진 속 아기의 이마 반점, 엄마와 닮지 않은 내 얼굴, 생일을 물었을 때 엄마의 멈칫함,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거부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1962년 겨울이었다. 그의 겨울은 지금껏 살면서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엄마는 그때 22살이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혼자 살고 있었다. 결혼도 못하고 가족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밤에 시장 뒷골목을 지나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다. 겨울이면 골목에 고양이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아니었다. 소리를 따라가니 골목 끝 쓰레기통 옆에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몸이 얼음장 같았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아기는 그 밤을 넘기지 못했을 거다. 엄마는 그 아기를 안아 올렸다. 왜 안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냥 안았다. 품에 안으니까 아기가 울음을 멈췄다. 엄마 품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쥐었다. 그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놓으면 죽는다는 걸 그 작은 것이 아는 것 같았다. 나는 편지를 읽는 것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반지하 천장, 얼룩진 회색 천장,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이불로 감싸고 미움을 쑤어 먹였다. 하룻밤만 재워주자. 내일이면 경찰에 데려다 주자.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기가 엄마를 올려다봤다. 눈이 맑았다. 까만 눈동자가 엄마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엄마는 알았다.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는 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알았다. 이 아이는 엄마한테 온 거라고. 하늘이 엄마한테 보내준 거라고. 편지의 글씨가 여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울면서 쓴 걸까요? 글자가 번진 곳이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에 소문이 돌았다. 동네 유지 장태식이 아이를 찾고 있다는 소문. 장태식은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소문은 이랬다. 장태식에게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문제라고. 장태식의 아이가 아니라 그 집 하녀가 낳은 아이라고. 장태식의 부인이 그 아이를 없애라고 했다고. 그래서 장태식이 아이를 버렸다고. 나는 편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폈습니다. 버린 아이. 그 아이가 나라는 건가? 엄마가 주운 아기가. 그 아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며칠 뒤였다. 장태식의 사람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봤냐고 물어다녔다. 처음엔 아이를 되찾으려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시장에서 알게 됐다. 장태식이 아이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살아있다는 흔적을 없애려는 거라고. 아이가 살아있으면 그게 증거가 되니까. 자기 핏줄이라는 증거. 하녀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라는 증거. 그 소문이 퍼지면 장태식의 체면이 무너지니까. 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는 무서웠다. 하지만 아이를 내줄 수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넘기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다. 엄마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경찰서에 갔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경찰이 물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없었다. 출생신고도 없었다.
하지만 엄마는 울었다. 진심으로 울었다. 제 아들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제 아들입니다. 그 눈물이 통했는지 경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류에 적었다. 아들이라고 주장함. 그게 내 호적의 시작이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엄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지키기 위해. 경찰 앞에서 울면서 머릿속에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자가 경찰서에 앉아 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울면서 말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그 아기가 나였습니다. 장태식의 사람들이 엄마를 찾아왔다. 아이를 내놓으라고 했다. 엄마는 거부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처음부터 있으면 안 되는 아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내놔. 엄마는 문을 닫았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너를 꼭 안고 앉아 있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계속됐다. 나는 여기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10살 때 들은 그 말. 엄마의 속삭임이라고 믿었던 그 말.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너를 데리고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장태식의 사람들이 가끔 나타났다. 동네에서 낯선 사람이 보이면 엄마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문단속을 몇 번이고 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시장에서도 골목 쪽을 계속 살폈다. 나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문단속을 확인하던 모습, 창밖을 살피던 모습, 전화벨에 움찔하던 모습, 내가 골목에 아저씨가 있었다고 했을 때 하얗게 변하던 엄마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잠들지 않고. 내가 12살이 되던 해 장태식의 사람이 동네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었다. 엄마는 그날 밤 너를 데리고 도망쳤다. 미리 방을 구해놓았다. 미리 짐을 쌌다. 내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너를 데리고 밤길을 걸으면서 엄마는 뒤를 몇 번이고 돌아봤다. 무서웠다. 하지만 내 손을 잡고 있으면 걸을 수 있었다. 내가 옆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걸었던 밤, 새벽 버스를 타고 낯선 도시로 갔던 밤, 엄마는 나를 데리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지키기 위해 도망친 겁니다. 나는 엄마가 나쁜 짓을 해서 도망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한 유일한 잘못은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한 것. 그리고 그건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글씨가 더 흔들렸습니다. 눈물 자국이 더 많았습니다. 영수야, 내가 10살 때 들은 그 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건 엄마의 말이 아니다. 그건 장태식의 사람이 한 말이다. 엄마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말이 너무 무섭고 너무 화가 나서 혼자 되뇌이고 있었던 거다.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엄마는 분해서 운 거다. 내가 들을 줄 몰랐다. 내가 그 말을 듣고 평생을 상처받고 살았다는 것을 엄마는 나중에야 알았다. 하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다. 설명하려면 모든 걸 말해야 했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다. 그래서 엄마는 내 오해를 안고 살기로 했다. 내가 엄마를 미워해도 괜찮다고. 내가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다고. 내가 살아만 있으면, 내가 안전하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 나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영수야,
엄마는 너를 낳지 않았다. 하지만 너를 선택했다. 그 겨울밤 골목에서 너를 안아올린 순간부터 너는 엄마의 아들이었다. 세상 누가 뭐래도 너는 엄마의 아들이다. 사랑한다. 한 번도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6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반지하 방에서 70이 넘은 남자가 편지 한 장을 안고 울었습니다. 입을 막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엄마. 60년 만에 울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리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22살 겨울밤 골목에서 얼어가는 아기를 안아올린 순간부터 엄마는 자기 인생을 버렸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안정된 삶도 포기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위협 앞에서 문을 잠갔고 한밤중에 도망쳤고 낯선 도시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단 하나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지키려 한 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반지하 방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사라지고 창문 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앉은 채로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흐릿했던 것들이 하나씩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그 밤이었습니다. 10살. 부엌 문틈으로 엄마를 봤던 그 밤. 엄마는 식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영수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믿었습니다. 60년 동안. 하지만 이제 압니다. 엄마는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되뇌고 있었던 겁니다. 장태식의 사람이 했던 그 말을. 그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는 그 말이 분해서 운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분함을, 그 억울함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밤에 식탁에 엎드려서 되뇌이며 울었던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10살짜리 내가 아니라 72살의 내가 그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는 식탁에 엎드려 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입니다. 엄마의 떨림이 미움이 아니라는 걸. 그건 분노였습니다. 자기 아이를 위협하는 세상에 대한 분노.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울음으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 엄마는 그 밤에 나를 증오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밤에 나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온 겁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문단속. 엄마는 매일 밤 문이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나는 그게 강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그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나를 데려갈 사람, 나를 없애려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봐 매일 밤 확인했던 겁니다. 잠겼는지, 진짜 잠겼는지, 정말로 잠겼는지. 학교에서 싸우고 와서 손에 피를 묻히고 왔을 때
엄마는 왜 다쳤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무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물을 수 없었던 겁니다. 누가 그랬어? 라고 물으면 아이가 대답할 겁니다. 아이들이 놀렸어. 엄마가 진짜 엄마냐고 했어. 닮은 데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 대답이 나오면 엄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거짓말을 또 해야 합니다.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묻지 않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대신 엄마는 빨간 약을 발라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침묵이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60년이 지나서야 그 침묵의 뜻을 알았습니다. 생일. 내가 내 생일이 언제야?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멈칫했던 그 순간 엄마는 내 생일을 몰랐습니다. 당연합니다. 골목에서 주운 아기의 생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는 그 자리에서 날짜를 하나 지어낸 겁니다. 3월 20하루. 그게 진짜 내 생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고 그 날짜에 맞춰 밥그릇에 계란을 하나 더 올려놓았을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케이크는 없었지만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생일 축하의 전부였을 겁니다. 열이 나던 밤 엄마가 밤새 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며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중얼거렸던 밤 나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진짜로 밤새 내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골목에서 얼어가던 아기를 안아 올린 그 밤처럼 엄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엄마의 사랑은 항상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새벽마다 놓여있던 나의 밥그릇. 엄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김을 올려놓고 가끔은 계란 반쪽을 올려놓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밥그릇을 보며 또 혼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밥그릇은 혼자가 아니야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사랑을 놓아두고 간 겁니다. 매일 아침 알루미늄 밥그릇 위에 결혼식 날 엄마가 구석에 앉아 있었던 모습, 남색 한복을 입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나를 바라보던 모습, 나는 엄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필요할 거다. 그 한마디, 그 봉투 안에 든 돈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몇 달을 어쩌면 몇 년을 모은 돈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병원에도 가지 않으면서 아프면서도 참으면서 그 돈을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듯 내밀었습니다. 필요할 거다.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이 숨어 있었을까요? 축하한다. 잘 살아라. 행복해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그 모든 말 대신 필요할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엄마였습니다. 벽에 적힌 키 기록. 엄마는 내 키를 쟀습니다. 그리고 벽에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벽지를 덧발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겼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엄마는 그걸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벽 위에, 자기만 아는 곳에, 그게 엄마의 일기였습니다. 그게 엄마의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1cm 자라는 것, 그게 엄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겁니다. 찬장 안에 밥그릇 2개. 엄마는 내가 떠난 뒤에도 내 밥그릇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밥을 먹으면서 맞은편에 빈 밥그릇을 놓아두었을 겁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밥그릇. 하지만 엄마에게 그 밥그릇은 내가 돌아올 자리였습니다. 언젠가 영수가 돌아오면 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줘야지. 엄마는 그걸 기다렸을 겁니다. 매일 혼자서 반지하 방에서 나는 60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침묵을 무관심이라 믿었습니다. 떨림을 두려움이라 치부했습니다. 거리감을 미움이라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침묵은 나를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엄마의 떨림은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떨림이었습니다. 엄마의 거리감은 진실이 드러날까봐 유지한 거리였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웃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갈수록 비밀이 드러날 위험이 커지니까요. 엄마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멀리 있었던 겁니다.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앉아서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너를 선택했다. 이 2문장 사이에 엄마의 인생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22살의 겨울부터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엄마의 인생은 나를 선택한 그 순간에 시작됐고 나를 지킨 채로 끝났습니다. 엄마는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위해 자기 인생을 쓴 겁니다. 한 글자도 남기지 않고 이 편지 한 통을 빼면 나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에 어둠이 내려앉고 가로등 불빛만 창으로 들어오는 그 방에서 72살의 나는 엄마의 편지를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살 때 이불 속에서 울던 것처럼.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사랑받지 못해서 울었습니다. 지금은 사랑받았다는 걸 알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반지하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늦는데. 응.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화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방에서 하룻밤을 더 보냈습니다. 엄마가 매일 잠들던 그 자리에 내가 누웠습니다. 달아빠진 장판, 습기 찬 이불, 반지하 특유의 서늘한 공기. 엄마는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혼자서 내 밥그릇을 맞은편에 놓아두고 벽에 내 키를 적어놓고 편지를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곰팡이 핀 회색 천장. 엄마가 매일 밤 바라봤을 천장. 엄마.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방에서 엄마가 누웠던 자리에서 엄마에게 나 여기 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물을 한 잔 건넸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고 식탁에 앉아서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편지 이야기, 엄마 이야기, 내가 태어난 이야기, 아니, 내가 엄마한테서 태어나지 않은 이야기, 내가 친부로부터 버려진 이야기, 그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던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나를 데려다 키운 이야기. 이야기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순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순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랬구나. 뭘? 결혼식 날. 내가 인사드리러 갔잖아. 당신은 모르지?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는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수 좀 잘 부탁한다. 그 아이는 많이 외로웠던 아이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가 순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몰랐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해줬어? 말해도 당신이 안 믿었을 거잖아. 어머니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거잖아. 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의 나였다면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어라고 했을 겁니다.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인정하면 흔들리니까요. 내 안의 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순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당신 많이 사랑하셨어. 나는 그날 알았어. 왜? 그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 내 손을 잡은 어머니 손이 너무 떨려서 내가 오히려 꽉 잡아드렸어. 떨리는 손. 엄마의 손은 항상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약을 바를 때도, 내 손을 잡고 도망칠 때도, 전화기를 들 때도, 봉투를 건넬 때도 그 떨림이 두려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의 떨림. 지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떨림.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주면 안 되는 사람의 떨림. 엄마는 평생을 떨면서 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며칠 뒤 나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갑자기. 민수는 35이 된 어른이었습니다. 나는 민수를 앉혀놓고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남긴 거다. 민수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신문을 보고, 서류를 보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민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민수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 할머니한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못 물어봤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 보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또 울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를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엄마와 거리를 두고 살았으니까. 명절에도 잠깐 들르고 돌아왔으니까. 민수에게 할머니는 조용하고 말없는 노인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민수는 할머니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진짜 할머니를. 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 산소에 가야겠다고. 가서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살아서 하지 못한 말. 60년 동안 삼킨 말.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말. 엄마의 산소는 작은 야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자리를 봐놓으셨어.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모아서 묘 자리를 사놓으셨더라고. 엄마는 자기 죽음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산을 올라가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72살에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빠, 천천히 가. 괜찮다. 괜찮지 않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60년을 기다린 엄마가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봉분이었습니다. 앞에 놓인 비석에 엄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순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부축해줬지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풀밭 위에 엄마 앞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봉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이 흙 아래에 엄마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던 엄마, 내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던 엄마, 문단속을 3번씩 하던 엄마, 겨울밤에 내 손을 잡고 달리던 엄마, 경찰 앞에서 제 아들입니다라고 울던 엄마, 벽에 내 키를 적어놓던 엄마, 결혼식에서 남색 한복을 입고 구석에 앉아있던 엄마, 빈 밥그릇을 수십 년 동안 맞은편에 놓아두던 엄마, 편지를 접었다 펼쳤다 하며 밤을 보내던 엄마, 그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요. 바람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치 엄마가 듣고 있는 것처럼.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엄마를 오해해서 미안해요. 엄마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미안해요. 엄마의 침묵을 무관심이라고 믿어서 미안해요. 엄마의 떨리는 손을 보고도 모른 척해서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밥 해놓고 간 거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어요. 빨간 약 발라준 거 아프냐고 한 번 못 물어봤어요. 엄마 생일에 선물 한 번 못 해드렸어요. 전화할 때 사랑해요 한 번 못했어요. 나는 두 손을 땅에 짚었습니다. 이마가 풀밭에 닿았습니다. 엄마, 나를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터져나온 건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6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움이라고 믿었던 사랑, 무관심이라고 믿었던 보호, 차가움이라고 믿었던 희생,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보는 아들이, 할머니 산소 앞에서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엄마의 봉분 위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봉분 위의 풀을 만졌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아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한 거 이제 알아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포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웃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침묵입니다. 때로 떨림입니다. 때로 거리입니다. 때로 밥그릇 하나입니다. 엄마는 평생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습니다. 새벽에 짓는 밥이 사랑이었고, 문단속이 사랑이었고, 겨울밤의 도망이 사랑이었고, 침묵이 사랑이었고, 떨리는 손이 사랑이었고, 벽에 적은 키 기록이 사랑이었고, 빈 밥그릇을 놓아두는 것이 사랑이었고, 편지를 접었다 펼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엄마는 말로 하지 않았을 뿐 매 순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6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지금 나는 72살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엄마 산소에 갑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풀을 뽑아주고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민수가 승진했대요. 엄마, 순이가 무릎이 아프대요. 병원 가래요.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엄마 좋아하는 날씨야. 엄마가 좋아하는 날씨가 뭔지 사실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들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는 엄마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알루미늄 밥그릇은 찬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내 밥그릇을 수십 년 동안 놓아둔 것처럼 나도 엄마의 밥그릇을 놓아둡니다. 남색 한복은 옷장에 걸어두었습니다. 가끔 문을 열면 천에서 아주 희미하게 엄마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잠깐 동안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무 상자는 내 침대 옆에 두었습니다. 편지는 상자 안에 넣어두었지만 이제는 꺼내지 않습니다. 다 외웠으니까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천장을 바라보며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되냅니다. 너는 내 배로 낳은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너를 선택했다. 그 문장을 되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아픕니다. 따뜻함과 아픔이 동시에 오는 건 사랑을 뒤늦게 알았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지금 엄마와 사이가 멀어진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엄마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지금 전화 한 통이 망설여지는 분이 계신가요? 나처럼 되지 마세요. 60년을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 나는 10살 그 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엌 문을 열겠습니다. 울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엄마는 어쩌면 말해줬을 겁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를 말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60년을 다르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살겠습니다. 엄마가 살게 해준 이 삶을 끝까지 살겠습니다. 엄마가 골목에서 나를 안아 올린 그 겨울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엄마가 지켜온 이 삶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엄마 산소에 올라갑니다. 가파른 산길, 무릎이 아프지만 괜찮습니다. 봉분 앞에 앉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나는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엄마의 속삭임. 그 속삭임은 더 이상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가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들리는 건 다른 말입니다. 엄마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편지 마지막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겨우 적어놓은 그 말, 사랑한다. 바람이 풀잎을 흔듭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웃습니다. 나도요, 엄마.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된 모든 자녀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기를 드세요.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